너도 나처럼 갈증에 지쳤구나. 이물 마시렴. 여러분, 혹시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2배, 3배로 불어나는 전설 속의 보물이지요. 쌀을 넣으면 쌀이 쏟아지고 돈을 넣으면 돈이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 신비로운 그릇 말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 화수분을 손에 넣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한 영웅도 뛰어난 장사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끼니조차 잊기 힘들었던 세상 누구보다 가난한 선비였거든요.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신비로운 보물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그 보물은 그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에 한 개는 하셔야죠. 어느 고을에 김서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꽤나 이름 있는 양반가였어요. 할아버지는 벼슬까지 지는 분이셨고 서재에는 귀한 책들이 가득했으며 마당 넓은 기와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만 됩니까? 아버지 대에 이르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재산이 하나둘 날아갔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니 남은 것이라곤 늙으신 홀어머니와 낡아 빠진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서방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과거 시험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였습니다. 글을 읽으면 한 번에 외우고 붓을 들면 막힘이 없었어요. 스승님도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거셨죠. 김서방은 굳게 믿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얻으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요.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조상님들 명예도 되찾을 수 있다고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도성까지 가려면 노잣돈이 필요했거든요. 먹을 것, 잘 곳,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버틸 생활비까지. 가진 게 없는 그에게는 그것조차 큰 산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었어요. 밤에는 글을 읽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왔습니다. 품삯을 1푼 2푼 모으고 끼니를 굶어가며 노잣돈을 마련했지요. 그렇게 꼬박 3년을 버텼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을 때 김서방의 손에는 피땀으로 모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쥐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거라. 내가 붙든 떨어지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김서방은 집을 나섰습니다. 도성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며칠을 걸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지요. 노잣돈이 넉넉지 않으니 객주에서 묵는 것도 아꼈습니다. 길가 나무 아래에서 밤을 새우고 풀뿌리로 허기를 달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볕이 따가운 여름날이었어요. 산길을 넘고 있었는데 해는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쬐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목은 타들어갔지만 물통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죠. 김서방은 그늘을 찾아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자국 내딛기가 태산 같았어요. 눈앞이 아물아물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그때 길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물웅덩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웅덩이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웅덩이는 이미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바닥은 갈라져 거북 등처럼 금이 가 있었고 물이라곤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마른 진흙 바닥 위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배를 하늘로 향한 채 힘없이 헐떡이고 있었어요.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이 바싹 말라 있었고 숨을 몰아쉬는 작은 배가 불쌍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까짓 개구리 하나 어쩌겠어.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서방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쯧쯧. 너도 나처럼 갈증에 지쳤구나. 그는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물통 안에 마지막 남은 물이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한 모금. 이걸 마시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물이었죠.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언제 다음 물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 산길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급제에서 가문을 일으키겠다던 꿈은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개구리에게로 향했어요. 저 작은 목숨도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테지. 김서방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는 물통을 기울여 마지막 물을 조심스럽게 개구리 위에 쏟았습니다. 맑은 물이 메마른 개구리의 몸을 적셨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구리의 몸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황금빛이었어요. 마치 작은 해가 떠오른 것처럼 찬란한 빛이 개구리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김서방은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빛이 사그라들자 개구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김서방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하는 건가? 김서방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개구리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서방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위에 지쳐 헛것을 본 걸까요? 하지만 분명 그 황금빛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도 다 있구나.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물 하나 살린 셈이지. 그는 빈 물통을 허리에 다시 차고 길을 재촉했어요. 도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몰랐지요. 방금 자신이 뿌린 작은 선행의 씨앗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말입니다. 김서방은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높다란 성벽, 끝없이 늘어선 기와집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시골 고을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지요. 하지만 감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이미 바닥이었거든요. 산길에서 물통을 비운 후로 더 고생했습니다. 겨우겨우 도성까지 왔지만 남은 돈이라곤 시험 치르는 며칠 동안 죽 한 그릇 사 먹을 정도뿐이었어요. 김서방은 허름한 주막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은 처마 밑에서 청했고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웠지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시험만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김서방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때에 절은 옷, 먼지투성이 신발, 며칠을 굶어 헬쑥해진 얼굴. 다른 응시생들은 비단 옷에 하인까지 거느리고 왔는데 그는 거지나 다름없는 꼴이었지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좀 봐. 거지가 시험을 보러 왔나? 쯧쯧, 분수를 모르는 것도 저 정도면 병이야.
저런 놈이 급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괜찮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붓을 들자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고 문장마다 깊은 뜻을 새겼지요. 시험이 끝났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해냈다. 이 정도면 반드시 붙는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새벽같이 일어나 발표장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높다란 벽에 붙은 방을 보려고 모두가 목을 빼고 있었지요. 김서방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방이 보였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눈을 크게 뜨고 이름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줄. 역시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없었습니다. 10번을 다시 봐도 20번을 다시 봐도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니, 이럴 리가. 김서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잘 썼어요. 누가 봐도 손색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왜? 그때 옆에서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저 박서방 아들, 글자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인데 합격이래. 당연하지. 시험관한테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하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나? 김서방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합격을 사고 파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3년을 굶어가며 준비한 가난뱅이가 비집고 들어갈 틈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도성을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올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머릿속은 온통 절망뿐이었지요. 그렇게 걷다 보니 낯익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산길이었어요. 얼마 전 개구리를 살려줬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길가의 바위도 말라붙은 웅덩이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날씨만은 참 좋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 다른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지요. 차라리 비라도 쏟아지면 어울릴 텐데. 쓴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개굴.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김서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냥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바로 그 개구리였지요. 아니, 김서방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때 그 녀석이 아니냐? 개구리는 대답 대신 김서방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까만 눈동자 속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사정을 다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제야 김서방은 개구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건 뭐냐? 개구리는 물고 있던 것을 김서방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까딱 한 번 끄덕이더니 풀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서방은 멍하니 발밑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뭐야? 그것은 접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접시였어요.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가장자리는 이가 빠져 울퉁불퉁했습니다. 빛깔도 발에서 누런 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었지요. 아무리 봐도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허허. 김서방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줄 알았더니 이런 걸 가져다 주다니. 그래도 내버리긴 어려웠어요.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그 개구리가 정성스레 물어다 준 것이니까요. 그래, 내 성의를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김서방은 접시를 집어 품에 넣었습니다. 재떨이라도 하지 뭐. 그리고 다시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지요. 초라한 등에 지는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품에 넣은 깨진 접시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보물이라는 것을요. 김서방은 며칠을 더 걸어 겨우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얘야, 왔느냐? 병석에 누운 채로 힘겹게 고개를 드는 어머니. 얼굴은 더 수척해지셨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차마 낙방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어머니는 다 알아차리셨지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된 거야.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시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김서방은 어머니 앞에서 참아 울 수도 없어서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그 후로 김서방은 더 바빠졌습니다. 과거 시험 꿈은 접었어요. 그럴 형편도 안 됐고 다시 도전할 기력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오로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목표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일을 도왔어요.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짐을 나르고 양반 체면이요. 그런 건 배고픔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푼푼이 품삯으로 어머니 약값을 대고 남은 건 끼니에 못했지요. 그래도 늘 모자랐습니다. 어머니 병환은 나아지지 않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약값은 점점 올랐고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쯧쯧, 양반이라는 놈이 꼴이 저게 뭐야. 글만 읽더니 결국 거지 신세가 됐네. 그러게 진작 분수를 알았어야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지만 대꾸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는 글밖에 모르는 쓸모없는 양반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품을 팔고 돌아온 김서방은 지쳐서 마루에 털썩 주저앉어요. 온몸이 쑤시고 결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휴. 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문득 담배 한 대가 생각났어요. 유일하게 남은 작은 낙이었거든요. 그마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품에서 곰방대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퍼지자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그런데 재떨이가 없었어요. 바닥에 털기엔 어머니께서 싫어하실 터.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그 접시가 있었지. 김서방은 구석에 놓아둔 깨진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그 황금 개구리가 물어다 준 낡은 사기 접시.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마침 재떨이로 쓰기엔 딱 좋았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더니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을 주더라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접시를 무릎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곰방대에서 담뱃재를 툭 털었습니다. 조그만 재 한 꼬집이 접시 위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핑.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김서방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 재 한 꼬집을 털었는데 접시 안에는 재가 두 꼬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세 꼬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네 꼬집, 다섯 꼬집. 뭐야? 재가 멈추지 않고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2배, 3배, 10배. 순식간에 접시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담뱃재가 접시 밖으로 흘러넘쳐 마루 위에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김서방은 혼비백산하여 접시를 뒤집었어요. 쏟아지던 재가 멈췄습니다. 마루 위에는 회색빛 담뱃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김서방은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쌓인 재가 증거였으니까요. 설마 김서방의 머릿속에 불현듯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든 넣으면 무한히 불어나는 전설 속의 보물. 화수분. 설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후다닥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지고 또 뒤져서 구석에 숨겨둔 엽전 하나를 꺼내왔어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한 입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약 이것마저 넣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럼 방금 건 그냥 헛것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질끈 감고 엽전을 접시 안에 떨어뜨렸어요. 찰랑. 맑은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서방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접시 안에 엽전이 두 입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찰랑. 두 잎이 네 잎이 되고 네 잎이 여덟 잎이 되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엽전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서방은 소리를 질렀어요. 엽전이 접시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루를 덮고 바닥을 덮고 어느새 발목까지 차올랐지요. 너무 놀라서 접시를 뒤집자 그제야 쏟아지던 엽전이 멈췄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어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엽전이 온 마루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틀림없는 화수분이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이야기 속에만 있다던 바로 그 보물이었어요. 그 순간 황금 개구리의 까만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자기도 물 한 모금 없어 갈증에 지쳐가면서도 마지막 물을 나눠줬던 그날. 그때 살려준 개구리가 이런 엄청난 보물로 은혜를 갚은 거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개구리야.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개구리야, 내가 나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살렸구나.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이 지나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마루 위로 희망의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김서방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지 않았어요. 갑자기 펑펑 돈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거지나 다름없던 놈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게 뻔했지요. 천천히 조금씩 해야 한다. 김서방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먼저 한 일은 어머니 약을 사는 것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약값을 치르면서도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을 유지했지요. 품삯을 아껴 모았습니다. 약방 주인에게는 그렇게 둘러댔어요. 다음은 끼니였습니다. 굶는 날 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어머니께 고기 반찬도 올리고 따뜻한 국도 끓였지요. 오랜만에 배불리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얘야,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요즘 품삯이 좀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집도 조금씩 손을 봤습니다. 비 새는 지붕을 고치고 찬바람 들어오는 벽에 구멍을 막았지요. 한꺼번에 확 바꾸면 눈에 띄니까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병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안색에 홍조가 돌고 몸을 일으켜 앉으실 수 있게 되었지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시는 날도 생겼어요. 얘야, 내 덕분에 이 늙은 것이 다시 살았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지요. 김서방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이상하지 않아? 저 김서방 말이야.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끼니도 못 잊더니 요즘은 장에서 좋은 것만 골라 사더라고. 약방에서도 봤어. 비싼 약재를 현찰로 척척 사가던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난 거야?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 곧 별이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금을 캐왔대. 아니야, 도깨비한테 보물을 받았다더라. 내가 들은 바로는 어디서 큰 돈을 주었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서방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길을 가면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불안했습니다. 화수분의 비밀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으려는 자들이 몰려들게 뻔했어요. 김서방은 접시를 더 깊이 숨겼습니다. 마루 밑땅을 파고 상자에 넣어 묻어두었지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다시 묻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보물을 나 혼자만 쓰는 게 맞는 걸까? 김서방은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어요. 굶주림의 고통, 멸시받는 서러움, 아파도 약 한 첩 못 쓰는 서름. 그 모든 걸 온몸으로 겪어왔으니까요. 마을을 둘러보니 자기처럼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논밭을 잃고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 병든 아버지를 두고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효자. 글을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포기한 아이들. 김서방은 결심했어요.
은혜는 돌고 도는 것이다. 나도 받은 것을 나눠야지.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박 씨네 집 앞에 쌀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침에 문을 연 박 씨가 깜짝 놀랐지요. 자루 안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뒤에는 최 노인네 집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병석에 누운 최 노인의 약값을 누군가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약방에서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값을 다 내고 갔대. 세상에 그런 기특한 사람이 다 있나?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장에 가지 못하는 홀어머니, 집에 반찬거리가 놓여 있고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에게 책과 붓이 전해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고생하던 집에는 기와가 배달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혹시 산신령님이 도와주시는 건가?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꼭 보답하고 싶은데 마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웃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고 차가웠던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지요. 김서방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개구리가 내게 준 진짜 보물인지도 모르겠구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접시를 꺼내 쌀을 조금 불린 뒤 다시 묻으려고 마루 밑을 파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어머니였어요. 김서방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에 든 접시를 급히 등 뒤로 숨겼지요. 어머니, 이 밤에 어인 일이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있다, 얘야. 예, 그 접시, 이상한 물건이지. 김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으며 말을 이으셨어요. 밤마다 내가 뭔가를 파묻고 꺼내는 걸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눈이 반짝이는 것도 어머니, 그 물건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마. 다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분수에 넘치면 화가 되느니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접시를 더욱 깊이 묻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지요. 꼭 필요한 만큼만 쓰자. 절대 욕심내지 말자. 하지만 좋은 소문은 나쁜 귀에도 들어가는 법이지요. 고을 저 너머에 악명 높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라는 자였어요. 그는 이 마을 소문을 듣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 가난뱅이 선비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예, 날이 어디서 신비한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신비한 물건, 최진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김서방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장에 가면 낯선 자가 멀찍이서 눈을 떼지 않았고 집 근처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요. 그러나 그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탐욕의 그림자는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최진사. 그 이름만 들어도 고을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대체 어떤 자였기에 그토록 미움을 받았을까요? 원래 최진사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젊었을 적에는 남의 집 마름 노릇을 하며 근근히 살았던 자였지요. 그런 그가 어떻게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놀이로 시작했어요. 가난한 농민들에게 씨앗값, 약값을 빌려주었지요. 급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자는 살인적이었어요. 열을 빌리면 20을 갚아야 했고, 한 달만 늦으면 그게 30, 40으로 불어났지요.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집을 빼앗았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한 집, 두 집 망하고 나면 그 땅과 집은 전부 최진사 차지가 되었지요. 억울해서 관아에 호소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용없었어요. 최진사는 관아의 관리들에게도 매물을 바쳐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없는 빚을 만들어 양반을 모함한 죄로 곤장을 맞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 영감은 사람 가죽을 쓴 짐승이야. 건드리면 어떻게든 보복당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그렇게 몇십 년 최진사는 남의 피를 빨아 배를 불렸습니다. 이제 고을에서 그보다 부유한 자는 없었어요. 기와 집은 100칸이 넘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하인만 수십 명이었고 논밭은 눈이 닿는 곳까지 죄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가져도 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김서방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넣는 것마다 무한히 불어나는 그릇이라고? 최진사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거라.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하오나 날이 직접 확인해 보았사옵니다. 밀정으로 보낸 하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분명 거지나 다름없던 놈인데 요즘은 장에서 좋은 것만 골라 삽니다. 어머니 약값도 비싼 걸로 치르고 집도 고치고 있더이다. 그래서 품삯 모은 거 아니냐? 그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 예. 예전처럼 품팔이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끊이지 않는 것 같더이다. 최진사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돈이 생긴다. 그건 분명 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놈 집을 더 살펴라. 밤마다 뭘 하는지, 뭘 숨기는지 낱낱이 파악해와. 알겠사옵니다. 날이. 며칠 뒤 하인이 다시 왔습니다. 날이 알아냈사옵니다. 말해봐. 그놈이 밤마다 마루 밑에서 뭔가를 꺼내고 묻더이다. 조심스럽게 싸서 안고 다니는 것이 아마도 접시처럼 보였습니다. 접시. 예. 그리고 그걸 꺼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장에 나가 물건을 사더이다. 최진사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접시를 꺼내면 돈이 생긴다. 이거 정말일지도 모르겠군. 탐욕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좋아. 그놈을 데려와라. 며칠 뒤 김서방은 느닷없이 불려갔습니다. 최진사 저택에서 사람이 왔거든요. 최진사 어르신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진사의 악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자에게 불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권력 있는 자가 부르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핑계를 대봤자 더 나쁜 일이 생길 게 뻔했지요. 알겠습니다. 가지요.
김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진사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이 아니라 궁궐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행랑채, 번쩍번쩍한 기와지붕, 사방에 늘어선 하인들. 한 사람의 재산이라기엔 너무나 어마어마했지요. 이 많은 것이 죄다 남의 피와 눈물로 쌓은 것이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최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에 금태 안경, 살찐 배에 늘어진 턱.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얼굴이 뱀 같았어요. 어서 오게, 김서방. 최진사가 싱긋 웃었습니다. 자네 소문이 자자하더군. 덕망 있고 마음씨 착한 선비라고.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지만 등골이 서늘했어요. 칭찬치고는 눈빛이 너무 차갑다. 앉게, 앉아. 차라도 한잔 하세. 최진사가 손짓하자 하인이 다과상을 들고 왔습니다. 김서방은 자리에 앉았지만 손은 무릎 위에 꼭 모은 채였어요. 그래, 요즘 살림이 좀 나아졌다던데? 예, 그저 어머니 약값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허, 겸손하기도 하지. 최진사가 찻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소문에 듣자 하니 자네가 신비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더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숨길 것 없네. 최진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넣는 것마다 무한히 불어나는 그릇. 그거 가지고 있지? 김서방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허튼 소문입니다, 어르신. 그런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최진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 다 알아봤네. 자네가 밤마다 뭘 꺼내고 숨기는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진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자, 좋게 말할 때 내놓게. 그 물건을 나한테 파는 게 어떻겠나? 값은 후하게 쳐주지. 그것만은 안 됩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인에게 받은 물건입니다. 파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은인, 허허, 은인이 뭔 소용인가. 최진사가 비웃었어요. 은인이 배를 채워주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그래도 그것만은 못 팔겠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좋게 말할 때 넘기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죄송합니다, 어르신. 팔 수 없습니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었어요. 최진사의 눈이 무섭게 가늘어졌습니다. 좋아. 자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지. 그는 손을 들어 하인을 불렀어요. 이 사람 내보내라. 김서방은 저택을 나왔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저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김서방의 집에 인기척이 들렸어요. 컹컹컹.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뭐야? 김서방이 황급히 나가보니 최진사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10명도 넘었습니다. 뭔 일이오? 나리의 분부다. 집을 수색한다. 무슨 권리로? 시끄러워. 하인 하나가 김서방을 밀쳤어요. 비틀거리는 그를 무시하고 하인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수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뒤줄을 뒤엎고 장롱을 헤집었어요.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안방에서 어머니가 놀라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김서방은 어머니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어요. 그 사이 하인들은 마루까지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한 놈이 소리쳤어요. 마루 밑땅을 파헤치더니 상자를 꺼냈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안 돼. 그는 달려갔지만 하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상자를 연 하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찾았다. 이거다. 금이 간 낡은 접시. 그 초라한 모습에 다른 하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시받은 대로 소중히 싸서 들었습니다. 가자. 하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김서방이 쫓아나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최진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김서방이 무릎을 꿇었어요. 최진사가 가마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허허, 아까 좋게 말할 때 넘겼어야지. 잘못했습니다. 무슨 값이든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값은 무슨. 최진사가 비웃었어요. 빈털터리 양반이 무슨 수로 값을 친다고. 됐네. 이 물건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네. 어르신. 가자.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김서방이 가마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를 밀치고 밟고 지나갔지요. 클바닥에 나뒹군 김서방은 멀어지는 횃불 행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구리야.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내가 준 은혜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김서방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하지만 힘없는 백성이 권력자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먹을 쥐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를 갈며 밤을 새울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접시를 손에 넣자마자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기도 전에 소리쳤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절대로.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안채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화수분이란 말이지. 금이 가고 이가 빠진 초라한 접시. 아무리 봐도 쓰레기 같았어요. 에이, 설마. 이런 게 보물일 리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냈어요. 됐든 안 됐든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접시 안에 톡 떨어뜨렸습니다. 찰랑. 맑은 쇳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찰랑, 찰랑. 엽전이 두 잎이 되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네 잎이 되었습니다. 8잎, 16잎. 순식간에 접시가 가득 찼습니다. 엽전이 넘쳐 흘러 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최진사는 넋이 나갔습니다. 찰랑.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엽전 소리.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접시를 뒤집자 그제야 멈췄어요. 바닥에는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곧 그 눈의 광기가 서렸습니다. 하하.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하하하.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진짜다. 진짜 화수분이야. 두 팔을 벌리고 엽전 더미 위에 들어 누웠어요. 이제 온 세상의 돈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거야. 하하하하. 그날 밤
최진사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엄청난 보물을 앞에 두고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더 해봐야겠어. 이번엔 엽전 한 잎이 아니라 10잎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쏟아져 나온 건 100잎이었습니다. 100잎을 넣으니 1000잎이 쏟아졌어요. 더. 눈이 뒤집혔습니다. 쉴 새 없이 넣고 또 넣었어요. 쏟아지는 돈을 쓸어 담고 다시 넣고 또 쏟아지고 방 안이 엽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빨리. 손이 바빠졌어요. 쓸어 담고 넣고 쓸어 담고 넣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하하하, 다 내 거야.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밤새도록 돈을 불렸어요. 방 안은 엽전으로 가득 차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면 쏟아져 나올 지경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금으로 해야지. 그는 창고에서 금화 몇 잎을 가져왔습니다. 황금빛 금화를 접시에 넣었어요. 쨍그랑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 이거야, 금이다, 금. 금화를 쓸어 담아 다시 넣고 또 쏟아지고 미친 듯이 손을 놀렸어요. 더 빨리, 더 많이. 그런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손놀림이 거칠어졌습니다. 금화가 튀고 접시가 흔들렸어요. 조심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금화를 움켜쥐어 넣으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쌓인 엽전에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접시 안으로 깊숙이 빠져버렸어요. 손가락 끝이 접시 바닥에 닿은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찌릿찌릿했어요. 아니, 손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팔이, 몸이, 온몸이 이상한 힘에 빨려드는 느낌이었어요. 뭐야? 이게 뭐야? 빼려고 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안 돼.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접시 쪽으로 빨려들었어요.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펑!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최진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뭐야? 내가 왜 여기에? 분명 접시에 빨려들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넌?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자기가 거기 서 있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비단 옷, 똑같은 살찐 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거기 있어?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왜 거기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때 옆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뭐야? 또 한 명이었어요. 똑같은 최진사가 또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열, 스물. 세어보려 해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최진사가 방 안 가득 서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내가 진짜다. 한 명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내가 진짜야. 또 한 명이 맞섰습니다. 무슨 소리. 진짜는 나라고. 헛소리 마. 내가 진짜 최진사다. 다들 사기꾼이야. 나만 진짜야.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진짜라고 우겼어요. 저 금화는 내 거야. 한 명이 바닥에 금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거라니. 그건 내 거야. 다른 한 명이 뺏으어 달려들었어요. 손대지 마. 밀치고 당기고 발버둥 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다 내 거라고. 아니, 내 거야. 수십 명이 한꺼번에 금화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엉키고 밀치고 뒤엉켰습니다. 아비규환이었어요. 탁, 탁, 쾅. 가구가 넘어가고 장판이 찢어졌습니다. 촛대가 쓰러지면서 불이 옮겨 붙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금화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불길이 번져갔어요. 커튼을 태우고 벽을 태우고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십 명의 최진사는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내 거야. 아니, 내 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밀치고 당기던 와중에 누군가 접시를 밟았어요. 아니,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밟았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접시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최진사가 일제히 굳었어요. 그들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차례로 사라져 갔어요. 팔이 연기가 되고, 다리가 연기가 되고, 몸통이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진짜 최진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저택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금화도, 엽전도, 비단도, 가구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니, 안 돼. 최진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재산, 내 돈. 손을 뻗어봤지만 잡히는 건 없었어요. 불길 속에서 모든 게 사라져 갔습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욕심의 끝은 허무였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재물은 결국 한 줌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접시 파편만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진사 저택이 불탔대. 그 100칸짜리 대저택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어요. 김서방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접시.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최진사 저택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어요. 저택에 도착한 김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택은 흔적도 없었어요. 100칸이 넘던 기와집은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탄내가 코를 찔렀지요. 화려했던 대문은 숫덩이가 되었고 창고며 행랑채며 모조리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많던 재물은요? 한 줌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천천히 폐허 속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에서 재가 푸석푸석 밟혔습니다. 접시가 어디 있지? 두리번거리며 걸었어요. 그때 저쪽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최진사였어요. 화려했던 비단옷은 그을려 누더기가 되었고 기름지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살찐 몸은 풀이 죽어 쪼그라든 것 같았지요. 그는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 돈, 내 재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미친 사람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돌려 다시 걸었어요. 접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설령 깨졌더라도 그 조각이라도 수습하고 싶었거든요. 황금 개구리가 준 은혜의 증표였으니까요. 한참을 헤맸습니다. 재와 숫더미 사이를 뒤졌어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건 김서방은 달려갔어요. 접시 조각들이었습니다. 금이 갔던 그 낡은 사기 접시가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었어요. 김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주워 손에 모았어요. 손바닥 위에 올린 파편들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깨진 사기 조각일 뿐이었지요. 목이 메었어요. 미안하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준 귀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바로 그때 개굴개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잿더미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개구리였습니다. 아, 김서방은 숨을 삼켰어요. 내가 왜 여기에? 개구리는 대답 없이 김서방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의 눈물이 더 흘렀어요. 고마웠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목숨을 구해준 게 아니야. 내가 날 구해준 거야.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그걸로 이렇게 갚아주다니. 은혜를 갚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개구리가 고개를 까딱였어요. 마치 그런 말 말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는 거야? 김서방이 물었어요. 개구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김서방을 바라봤어요. 까만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잘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 잿더미를 벗어났습니다. 숲 쪽으로 향했어요. 황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김서방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개구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화수분으로 불려두었던 재물들이 그대로였어요. 쌀은 쌀대로, 돈은 돈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분명 접시는 깨졌는데 왜 재물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진사는 욕심을 부렸지요. 더.
끝없이 쌓아 올리려 했어요. 그래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어요. 필요한 만큼만 썼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과 나눴지요. 욕심내지 않고 나눈 것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그게 진짜 보물이었구나. 화수분이 진짜 보물이 아니었어요. 욕심 없는 마음, 나누는 기쁨. 그게 진짜 보물이었던 거예요. 얘야,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예, 어머니. 얼굴이 많이 풀렸구나. 무슨 좋은 일 있었니? 김서방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 오래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 누구?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남은 재물로 더욱 선행을 베풀었어요. 굶주린 집에 쌀을 보내고 아픈 사람에게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배울 기회 없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어머니의 병환도 완전히 나으셨어요.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는 아들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존경했어요. 저분처럼 덕이 있는 분이 또 어디 있겠나. 우리 마을의 자랑이시지.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렇지. 평생 못 잊을 분이야. 김서방은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진사요? 그날 이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재물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졌지요. 그에게 밟혔던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구걸하며 떠돌다가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옛말에 이르기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떠하랴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라. 욕심은 끝내 자신을 삼키지만 나눔은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황금 개구리가 남긴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해지는 야담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상도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오직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니까요. 다음에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